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곳,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캄캄했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이 되고자 했던 한 청년의 기록입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중 기구한 젊은 때입니다. 21살의 청년 김창수가 국모의 원수를 갚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뜨거운 숨결을 오늘 밤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눈을 감은 채 아득한 역사의 밤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기구한 젊은 때. 내가 천국을 향하여 방랑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바로 전날, 나는 넌지시 안진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속으로만이라도 하직하는 정을 표현하려고 안진사댁 사랑에 갔다가 참빗장수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언어 동작이 아무리 보아도 예사 사람이 아닌 듯하여 인사를 청한즉 그는 전라도 남원 기골 사는 김영진이란 사람이요, 나와 같은 안동 김씨요, 연치는 나보다 8구 세 위였다. 나는 참빗을 사겠노라고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그의 인물을 떠보았다. 과연 그는 보통 참빗 장수가 아니요, 안진사가 당시의 대문장, 대영웅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보러 일부러 떠나온 것이라고 한다. 인격이 그리 뛰어나거나 학식이 도저한 인물은 못 되나 시국에 대하여서 불평을 품고 무슨 일이나 하여보자는 결심은 있어 보였다. 이튿날 그를 데리고 고 선생을 찾아 선생에게 인물 감정을 청하였더니 선생은 그가 비록 준해가 될 인물은 못 되나 남을 도와서 일할 만한 소질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셨다. 이에 나는 김씨를 내 길동무 삼기로 하고 집에서 먹이던 말 한 피를 팔아 여비를 만들어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두 번째, 평안도와 함경도 유람과 지역 풍속. 우리는 백두산을 보고 동삼성, 즉 만주를 돌아서 북경으로 가기로 하였다. 평양까지는 예사대로 가서 거기서부터는 나도 김형진 모양으로 참빗과 황화장수 행상을 하기로 하고 참빗과 붓, 먹과 기타 산읍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사서 둘이서 한 짐씩 걸머졌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서 을밀대와 모란봉을 잠시 구경하고 강동, 양덕, 맹산을 거쳐 함경도로 넘어서서 고원, 정평을 지나 함흥 가명에 도착하였다. 강동 어느 장거리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70 늙은이 주정뱅이한테 까닭 모를 매를 얻어맞고 한신이 회음해서 어떤 젊은 놈에게 봉변당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웃은 일이 있었다. 고원 함관령에서 이태조가 말가를 쳐 물리친 승전비를 보고 함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는 남대천 나무다리와 4가지 큰 것 중에 하나라는 장승을 보았다. 이 장승은 큰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긴 것인데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얼굴에는 주홍칠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 매우 위엄이 있었다. 장승은 2개씩 남대천 다리 머리에 갈라 서 있었다. 옛날에 장승은 큰 길목에는 어디나 서 있었으나 함흥의 장승이 그중 가장 크기로 유명하여서 경주의 인경과 은진의 돌미륵과 연산의 쇠가마와 함께 사대물이라고 꼽히던 것이었다. 함흥의 낭민루는 이 태조가 세운 것으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흥원, 신포에서는 명태잡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떤 튼튼한 아낙네가 광주리에 꽃게 한 마리를 담아서 힘껏 이고 가는데 개의 다리가 모두 내 팔뚝보다도 굵은 것을 보고 놀랐다. 함경도에 들어서서 가장 감복한 것은 교육제도가 황해도나 평안도보다 발달된 것이었다. 아무리 초가집만 있는 가난한 동네에도 서재와 도청은 기와집이었다. 흥원지경 어느 서재에는 선생이 3사람이 있어 학과를 고등, 중등, 초등으로 나눠서 각각 한 반씩 담당하며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옛날 서당으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서당 대청 좌우에는 북과 종을 달고 북을 치면 글 읽기를 시작하고 종을 치면 쉬었다. 더구나 북청은 함경도 중에서도 글을 숭상하는 고을이어서 내가 그곳을 지날 때에도 살아있는 진사가 30여 명이요 대과에 급제한 조관이 7이나 있었다. 과연 문양이라고 나는 크게 탐복하였다. 도청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공용으로 쓰는 집이다. 여염집보다 크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다. 사람들은 밤이면 여기 모여서 동네 일을 의논도 하고 새끼 꼬기, 신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놀기도 하고 또 동네 안에 뉘집에나 손님이 오면 집에서 식사만 대접하고 잠은 도청에서 자게 하니 이를테면 공동사랑이요, 여관이요, 공회당이다.
만일 돈 없는 나그네가 오면 도청 예산 중에서 식사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모두 본받을 미풍이라고 생각하였다. 세 번째, 백두산행 중단과 만주 유랑. 우리가 단천 마운령을 넘어서 갑산읍에 도착한 것이 을미년 7월이었다. 여기 와서 놀란 것은 기와를 인 관청을 제외하고는 집집마다 지붕에 풀이 무성하여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빈터와 같았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이것은 지붕을 덮은 복껍질을 흙덩이로 눌러 놓으면 거기에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아무리 악수가 퍼부어도 흙이 씻기지 아니한다고 한다. 복껍질은 희고 빤빤하고 단단하여서 기와보다도 오래 간다 하며 사람이 죽어 복껍질로 싸서 묻으면 1만 년이 가도 해골이 흩어지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해산진에 이르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만주를 바라보는 곳이라 건너편 중국 사람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는 압록강도 걸어서 건널 만하였다. 해산진에 있는 제천당은 우리나라 산맥의 조종이 되는 백두산 밑에 있어 예로부터 나라에서 제관을 보내어 하늘과 백두산 신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 주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6월 설색 백두이 운무 만고유 성수 압록이 흉용 눈 쌓인 6월의 백두산에 운무가 감돌고 망고에 끊이지 않고 흐르는 압록강이 용솟음친다. 우리는 백두산 가는 길을 물어가면서 서대령을 넘어 삼주, 장진, 후창을 거쳐 자성의 중강을 건너서 중국 땅인 마을산에 다다랐다. 지나온 길은 무비험산 준령이요. 어떤 곳은 7, 80리나 무인지경도 있어서 밥을 싸가지고 간 적도 있었다. 산은 심히 험하나 맹수는 별로 없었고 수풀이 깊어서 지척을 분별치 못할 때가 많았다. 나무는 하나를 벤 그루터기 위에 7, 8명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을 만한 것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내가 본 것 중에도 통나무로 곡식 넣는 통을 파느라고 장정 하나가 그 통 속에 들어서서 도끼질을 하는 것이 있었다. 장관인 것은 이 삼봉우리에 섰던 나무가 쓰러져서 저 삼봉우리에 걸쳐 있는 것을 우리가 다리 삼아서 건너간 일이었다. 이 지경은 인심이 대단히 순후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여서 나그네가 오면 극히 반가워하여 얼마든지 묵게 한 뒤에 보냈다. 곡식은 대개 귀밀과 감자요. 산의 개천에는 이면수라는 물고기가 많이 나는데 대단히 맛이 좋았다. 옥감으로 짐승의 가죽을 쓰는 것이 퍽이나 원시적이었다. 삼수 읍내에는 민가가 겨우 30호밖에 없었다. 마울산에서 서북으로 노인치라는 영을 넘고 또 넘어 서대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백리에 두어 사람 정도 우리 동포를 만났는데 대부분 금점꾼이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더러 백두산 가는 것이 향마적 때문에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므로 우리는 유감이나마 백두산 참배를 중지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돌려 만주 구경이나 하리라 하고 통화로 갔다. 통화는 압록강 연변의 다른 현성과 마찬가지로 설립된 지 얼마 아니 되어서 관사와 성루의 석가래가 아직도 흰빛을 잃지 아니하였다. 성내의 인가가 모두 500호라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집도 하나 있었다. 남자는 변발을 하여서 중국 사람의 모양을 하고 현청의 통사로 있다는데 그의 처자들은 우리의 옷을 입고 있었다. 거기서 심리쯤 가서 심생원이라는 동포가 산다 하기로 찾아갔더니 정신없이 아편만 먹는 사람이었다. 만주로 돌아다니는 중에 가장 미운 것은 호통사였다. 몇 마디 한어를 배워가지고는 불쌍한 동포의 등을 긁어 피를 빨아먹는 것이었다. 우리 동포들은 가보년 난리를 피하여 생소한 이 땅에 건너와서 중국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내버린 험한 산골을 택하여 화전을 일구어서 조나 강냉이를 지어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 호통사라는 놈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붙어서 무리한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혹은 동포의 전곡을 빼앗고 혹은 부녀의 정조를 유린하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를 가노라니 중국인의 집에 한복을 입은 처녀가 있기에 이웃 사람에게 물어본즉 그 역시 호통사의 농간으로 그 부모의 빚값으로 중국인의 집에 끌려온 것이라고 하였다. 관전, 임강, 환인 어디를 가도 호통사의 폐해는 마찬가지였다. 어디나 토지는 비옥하여서 한 사람이 지으면 10사람이 먹을 만하였다. 오직 귀한 것은 소금이어서 이것은 의주에서 물을 거슬러 올라와 사람의 등으로 저 나르는 것이라 한다. 동포들의 인심은 참으로 순후하여 본국사, 람이 오면 앞대 나그네가 왔다 하여 혈속과 같이 반가워하고 집집이 다투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남녀노소가 모여와서 본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대부분이 청일 전쟁 때 피난 간 사람들이지만 간혹 본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는 민요의 장두가 되었던 호걸도 있고 공금을 포함한 관속도 있었다. 집안의 광개토왕비는 아직 몰랐던 때라 보지 못한 것이 유감이거니와 관전의 임경업 장군의 비각을 본 것이 기뻤다. 삼국 충신 임경업집이라고 비면에 새겨 있는데 이 지방 중국 사람들은 병이 나면 이 비각에 제사를 드리는 풍속이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청국장교 서옥생 아들과의 결의 형제. 이 지방으로 방랑하는 동안에 김희연이란 사람이 청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반항할 의병을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김희연은 벽동 사람으로서 기운이 있고 글도 잘하여 심양자사에게 말 한 필과 삼국지 한지를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장령들에게도 대접을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보기로 작정하고 먼저 그 인물이 참으로 지사인가 협잡군인가 아닌가를 염탐하기 위하여 김영진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는 다른 길로 수소문을 하면서 따라가기로 하였다. 하루는 압록강을 거의 100리나 격한 노중에서 궁둥이에 관인을 찍은 말을 타고 오는 젊은 청국장교 한 사람을 만났다. 그의 머리에 쓴 청국 군인의 모자에는 옥로가 빛나고 붉은 솔이 너풀거렸다. 나는 덮어놓고 그의 말머리를 잡았다. 그는 말에서 내렸다. 나는 중국말을 몰랐으므로 내가 여행하는 취지를 적은 글을 만들어서 품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 장교에게 내어 보였다. 그는 내가 주는 글을 받아 읽더니 다 읽기도 전에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내가 놀라서 그가 우는 까닭을 물으니 그는 내 글 중에 통피외적 여아 불공대천지수, 외적과는 더불어 평생을 같이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로다 라는 구절을 가리키며 다시 나를 잡고 울었다. 내가 필담을 하기 위해 필통을 꺼냈더니 그가 먼저 붓을 들어 왜가 어찌하여 그대의 원수냐고 도리어 내게 묻는다. 나는 일본이 임진으로부터 세세에 걸쳐 원수일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왜가 우리 국모를 불살라 죽였다고 쓰고 다음에 그대야말로 무슨 연유로 내 글을 보고 이토록 통곡하는가 하고 물었다. 그의 대답을 듣건대 그는 작년 평양 싸움에서 전사한 장수, 서옥생의 아들로서 강계 관찰사에게 그 부친의 시체를 찾아주기를 청하였던 바 찾았다 하기로 가본즉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시체가 아니므로 허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한다. 나는 평양 보통문 밖에 서옥생 전사지지라는 목패를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 그의 집은 금주요. 집에는 1,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옥생이 그 중에서 1,000명을 데리고 출정하여서 전멸하였고 지금 집에는 500명이 남아있으며 재산은 넉넉하고 자기의 나이는 30살이요. 아내는 몇 살이며 아들이 몇, 딸이 몇이라고 자세히 가르쳐준 뒤에 내 나이를 물어 내가 그보다 연하인 것을 알고는 그는 나를 아우라고 부를 터이니 그를 형이라고 부르라 하여 피차에 결의 형제를 맺기로 청하고 서로 같은 원수를 가졌으니 함께 살면서 시기를 기다리자 하여 나더러 그와 같이 금주로 가기를 청하고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내 등에 진 짐을 벗겨 말에 달아매고 나를 붙들어 말 한 장에 올려놓고 자기는 걸어서 뒤를 따랐다. 나는 얼마를 가며 곰곰이 생각하였다. 기회는 썩 좋은 기회였다. 내가 원래 이 길을 떠난 것은 중국의 인사들과 교의를 맺자는 것이었으니 이제 서씨와 같은 명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소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김영진에게 알릴 길이 없는 것이었다. 만일 김영진만 같이 있었던들 나는 이때에 서를 따라 갔을 것이다. 나는 근 1년이나 집을 떠나 있어 부모님 안부도 모르고 또 서울 형편도 못 들었으니 이 길로 본국에 돌아가 근친도 하고 나라 일이 되어가는 양도 알아본 뒤에 금주로 형을 따라갈 것을 말하고 결연하게 그와 서로 작별하였다. 5번째, 김희연 의병부대 합류와 강계성 전투 패배. 나는 참빗장수의 행세로 이 집 저 집에서 김희연의 일을 물어가며 서와 작별한 지 5, 6일 만에 김희연의 근거지 삼도구에 다다랐다. 김희연은 당년 50여 세에 심양에서 500근 되는 대포를 앉아서 두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할 만큼 기운이 있는 사람이었다. 보기에 용기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자신이 과하여 남의 의사를 용납하는 도량이 없는 것 같았다.
도리어 그의 동지인 초산에서 이방을 지냈다는 김규현이란 사람이 의리도 있고 책략도 있어 보였다. 김희연은 자기가 창의의 수령이 되어서 초산, 강계, 위원, 벽동 등지의 포수와 강 건너 중국 땅에 사는 동포 중에 사냥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서 약 300명가량 무장한 군사를 두고 있었다. 창의의 명의로는 국모가 외적의 손에 죽었으니 국민 전체의 욕이라 참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이 뜻으로 글 잘하는 김규현의 붓으로 경문을 지어서 사방에 산포하였다. 나와 김영진 두 사람도 참가하기로 하여 나는 초산, 위원 등지에 숨어 다니며 포수를 모으는 일과 강계, 성중에 들어가서 화약을 사오는 일을 맡았다. 거사할 시기는 을미년 동짓달 초생, 압록강이 얼어붙을 때로 하였다. 군사를 얼음 위로 몰아서 강계성을 점령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위원에서 내가 맡은 일을 끝내고 채권지인 삼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을 건너다가 열큰 얼음을 밟아서 두 팔만 얼음 위에 남고 몸이 온통 강 속으로 빠져버렸다. 나는 솟아오를 길이 없어서 목청껏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를 뿐이었다. 내 소리를 들은 동민들이 나와서 나를 얼음 구멍에서 꺼내어 인가로 데리고 갔을 때에 내 의복은 벌써 딱딱한 얼음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강계성을 습격할 날이 왔다. 우선 고산리를 쳐 거기 있는 무기를 빼앗아서 무기 없는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첫 실책이었다. 나는 고산리를 먼저 치지 말고 곧장 강계성을 엄습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고산리를 쳤다는 소문이 들어가면 강계성의 수비가 더욱 엄중할 것이니 고산리에서 약간의 무기를 더 얻는 것보다는 출기 부위로 강계를 덮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김규현, 백진사 등 참모도 내 의견에 찬성하였으나 김희연은 종시 제 고집을 세우고 듣지 아니하였다. 고산전에서 무기를 빼앗은 우리 군사는 이튿날 강계로 진군하여 야반에 동로강 빙판으로 전군을 몰아 선두가 인풍루에서 십리쯤 되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강남 쪽 송림 속에서 화승불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에는 모두 화승총이었으므로 군사는 불붙은 화승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송림 속으로부터 강계대 장교 몇 명이 나와 김희연을 찾아보고 첫말로 묻는 말이 이번에 오는 군사 중에 청병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김희연은 이에 대하여 이번에는 청병은 아니 왔다. 그러나 우리가 강계를 점령하였다고 기별하는 대로 오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정직한 말이었는지는 모르거니와 전략적인 대답은 아니었다. 애초에 나는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청국 장교로 차리고 선두에 설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희연은 우리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이 싸움에 청병의 위력을 가장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 강계성 점령은 당당하게 흰 옷을 입은 우리가 할 것이요 또 강계대의 장교도 이미 내응할 약속이 있으니 염려 없다고 고집하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강계대의 장교라는 것이 애국심으로 움직이기보다도 세력에 쏠릴 것이라 하여 청국 장교로 가장하는 것이 전략상 극히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김희연은 끝까지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랬던 차에 이제 강계대 장교가 머리를 흔들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 나는 벌써 대세가 틀렸다고 생각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교들이 그들의 진지로 돌아갈 때쯤 하여 화승불들이 일제히 움직이더니 탕탕하고 포성이 진동하고 타날이 빗발같이 이리로 날아왔다. 잔뜩 믿고 마음을 놓고 있던 이 편의 천여 명 군마는 얼음판 위에서 대혼란을 일으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달아나기를 시작하고 벌써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자,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우는 자가 여기저기 있었다. 나는 일이 다 틀렸음을 알고 또 김희연으로 보면 이번에 여기서 패하고는 다시 회복 못할 것으로 보고 김영진과 함께 슬며시 떨어져서 몸을 피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들이 달아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도리어 강계성에 가까운 쪽으로 피하였다. 인풍루 바로 밑에 동네로 갔더니 어느 집에도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그 중에 가장 큰 집으로 갔다.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안에 들어가도 사람은 없는데 빈집에 큰 재상이 놓이고 그 위에는 같은 음식이 버려져 있고 상 밑에는 술병이 있었다. 우리는 우선 술과 안주를 한바탕 배불리 먹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 대상제를 지내다가 총소리에 놀라서 식구들과 손님들이 모두 산으로 피난하였던 것이라 한다. 6번째, 귀양과 파혼,
그리고 단발령에 대한 분노. 우리는 이튿날 강계를 떠나 되넘이 고개를 넘어 수일 만에 신천으로 돌아왔다. 청계동으로 가는 길에 나는 호열자로 하여서 고 선생의 맏아들 원명의 부처가 구몰하였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나는 집에도 가기 전에 먼저 고 선생 댁을 찾았더니 선생은 도리어 태연자약하셨다. 나는 어색하여 말문이 막혔다. 내가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가려고 하직을 할 때에 고 선생은 뜻 모를 말씀을 하셨다. 곧 성례를 하게 하자 하시는 것이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잡고 비로소 내가 없는 동안에 고 선생의 손녀, 즉 원명의 딸과 나와 약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은 번을 갈아서 약혼이 되던 경로를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하루는 고 선생이 집에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보시고 요새는 아들도 없고 고적할 터이니 선생의 사랑에 오셔서 담 하나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고 선생 댁 사랑회를 가셨더니 고 선생은 아버지께 내가 어려서 잘하던 일을 물으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일, 해주에 과거 보러 갔다가 비관하고 돌아오던 일, 상서를 보고는 제 상이 좋지 못하였다고 낙심하던 일, 상이 좋지 못하니 마음이나 좋은 사람이 된다고 동학에 들어가 돌을 닦던 일, 이웃 동네에 사는 강 씨와 이 씨는 조상의 뼈를 파는 죽은 양반이지만은 저는 마음을 닦고 몸으로 행하여 산 양반이 되겠다던 일 등을 말씀하셨다. 또한 어머님의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 강령에서 살적에 칼을 가지고 그 집 식구를 모두 찔러 죽인다고 신풍이 생원집에 갔다가 칼을 빼앗기고 매만 맞고 돌아왔다는 것, 돈 20냥을 허리에 두르고 떡을 사 먹으러 가다가 아버지께 되게 매를 맞은 것, 푸른 물감을 온통 꺼내다가 개천에 풀어놓은 것을 보고 어머니가 단단히 때려주셨다는 것 같은 것 등이었다. 이랬더니 하루는 고 선생이 아버지께 나와 고 선생의 장손녀와 혼인하면 어떠냐고 말을 내시고 아버지께서는 문벌로 보나 덕행으로 보나 또 내 외모로 보나 어찌 감히 선생의 가문을 욕되게 하랴 하여 사양하셨다. 그런즉 고 선생은 아버지를 보시고 내가 못생긴 것을 한탄 말라고 창수는 범의 상이니 장차 범의 냄새를 피우고 범의 소리를 내어 천하를 놀라게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리하여서 내 약혼이 된 것이었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고 선생께서 나 같은 것을 그처럼 촉망하셔서 사랑하시는 손녀를 허하심에 대하여 큰 책임을 감당키 어렵게 생각하였다. 더구나 선생께서 나도 맏아들 부처가 다 죽었으니 앞으로는 창수에게 의탁하려 하셨다는 것과 또 내가 청계동에 와서 청년을 많이 대하여 보았으나 창수만한 나만은 없었소. 하셨다는 말씀을 듣자올 때에는 더욱 몸둘 곳이 없었다. 그 규수로 보더라도 그 얼굴이나 마음이나 가정교훈을 받은 점으로나 나는 만족하였다. 이 약혼에 대하여 부모님이 기뻐하심은 말할 것도 없었다. 외아들을 장가들인다는 것만도 기쁜 일이거늘 하물며 이름 높은 학자요 양반의 집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을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비록 없는 살림이라도 혼인 준비에 두 집이 다 바빴다. 아직 성례 전이지만은 고 선생 댁에서는 나를 사위로 보는 모양이어서 혹시 선생 댁에서 저녁을 먹게 되면 그 처녀가 상을 들고 나오고 7, 8세 되는 그의 어린 동생은 나를 아재라고까지 부르고 반가워하였다. 이를테면 내 장인 장모인 원명부처의 장례도 내가 조력하여서 지냈다. 나는 선생께 이번 여행에서 본 바를 보고하였다. 두만강 압록강 건너편의 땅이 비옥하고 또 지세도 요새로 되어 있어 좋기 동포를 이식하고 양병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곳 인심이 순후한 것이며 또 서옥생의 아들과 결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 등을 낱낱이 아뢰었다. 때는 마침 김홍집 일파가 일본의 후원으로 우리나라 정권을 잡아서 신장정이라는 법령을 발하여 급진적으로 모든 제도를 개혁하던 무렵으로서 그 새 법의 하나로 나온 것이 단발령이었다. 대군주 폐하라고 부르는 상감께서 먼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으시고는 관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깎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단발령이 팔도에 내렸으나 백성들이 응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하여 가명, 병영 같은 큰 도회지에선 길목마다 군사가 지켜서 행인을 막 붙잡고 상투를 잘랐다. 이것을 늑삭, 억지로 깎는 것이라 하여 늑삭을 당한 사람은 큰일이나 난 것처럼 통곡을 하였다.
이 단발령은 크게 민원을 일으켜서 어떤 선비는 도끼를 메고 이 목을 자를지언정 이 머리는 깎지 못하리라 하는 뜻으로 상소를 올렸다. 차라리 지하에 목 없는 귀신이 될지언정 살아서 머리 깎은 사람은 아니 되리라는 글이 마치 격서 모양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파하여서 민심을 선동하였다. 이처럼 단발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다만 유교의 신체 발부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짓이야. 내 온몸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감히 이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요 이것은 일본이 시키는 것이라는 반감에서 온 것이었다. 군대와 경찰관은 이미 단발이 끝나고 문관도 공리에 이르기까지 실시하는 중이었다. 나는 고 선생께 안진사와 상의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진언하였다. 이를테면 단발 반대의 의병이었고 단발 반대를 곧 일본 배척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회의는 열렸으나 안진사의 뜻은 우리와 달랐다. 이길 가망이 없는 일을 일으킨다면 실패할 것밖에 없으니 천주교나 믿고 있다가 시기를 보아서 일어나자는 것이 안진사의 의사였다. 그는 머리를 깎이게 된다면 깎아도 좋다고까지 말하였다. 안진사의 말에 고 선생은 두말하지 않고 진사, 오늘부터 자네와 끝내 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나갔다. 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선비가 절교를 선언하는 말이다. 이 광경을 보고 나도 안진사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났다. 안진사 같은 인격으로서 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제 나라에서 일어난 동학은 목숨을 내어놓고 토벌까지 하면서 서양 오랑캐의 천주학을 한다는 것은 괴이한 일이거니와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목을 잘릴지언정 머리를 깎지 못하겠다는 생각은커녕 단발할 생각까지 가졌다는 것은 대의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안진사의 태도에 실망한 고 선생과 나는 얼른 내 혼인이나 하고 청계동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금주 서욱생의 아들을 찾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천만 뜻밖의 불행한 일이 또 하나 생겼다. 어느 날 아침 일찍이 고 선생이 나를 찾아오셔서 대단히 낙심한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제 내가 사랑에 앉았노라니 웬 김가라는 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고 아무개요? 하기로 그렇다 한즉 그 자가 내 앞에 다가와 칼을 내어놓으며 하는 말이 들으니 당신이 손녀를 김창수에게 허운을 하였다 하니 그러면 첩으로 준다면 모르되 정실로는 아니 되리다. 김창수는 벌써 내 딸과 약혼한 지가 오래요. 그러기로 나는 김창수가 정혼한 데가 없는 줄 알고 내 손녀를 허한 것이지 만일 약혼한 데가 있다면야 그러할 리가 있는가. 내가 김창수를 만나서 해결할 터이니 돌아가라고 해서 돌려보내긴 했으나 내 집안에서는 모두 큰 소동이 났네. 나는 이 말을 듣고 모든 일이 재미없이 된 줄을 알았다. 그래서 선생께 뚝 잘라 이렇게 여쭈었다. 제가 선생님을 사모하옵기는 높으신 가르침을 받잡고자 함이 없지 손서가 되는 것이 본인은 아니오니 혼인하고 못하는 것에 무슨 큰 상관이 있사오리까. 저는 혼인은 단념하고 사제의 의리로만 평생에 선생님을 받들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고 선생은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얻어 손서를 삼으려다가 이 궤변이 났다는 것을 자탄하시고 끝으로 그렇다면 혼인 일사는 다시 거론하지 말게. 그런데 지금 관리의 단발이 끝나고는 백성에게도 단발을 실시할 모양이니 시급히 피신하여 단발화를 면하게. 나는 단발화가 미치면 죽기로 작정했네 하셨다. 나는 마음을 지어먹고 고 선생의 손녀와 혼인을 아니하여도 좋다고 장담은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여간 섭섭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 처녀를 깊이 사랑하고 정이 들었던 것이었다. 이 혼사에 회방을 놓은 김가라는 사람은 함경도 정평에 본 적을 둔 김치경이다. 10여 년 전에 아버지께서 술집에서 그를 만나 술을 같이 자시다가 김에게 8구 세대는 딸이 있단 말을 들으시고 취담으로 내 아들과 혼사하자 하여 서로 언약을 하고 그 후에 아버지는 그 언약을 지키셔서 내 사주도 보내시고 또 그 계집애를 가끔 우리 집에 데려다 두기도 하셨는데 서당 동무들이 함지박장수 사위라고 나를 놀리는 것도 싫었고 또 한 번은 얼음판에 팽이를 돌리고 있는데 그 계집애가 따라와서 제게도 팽이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나를 조르는 것이 싫고 미워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떼를 써서 그 애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그러나 약혼을 깨뜨린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여러 해를 지내어서 갑 5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아들, 딸을 혼인이나 시켜야 한다고 어린 것들까지도 부랴부랴 성례를 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때 동학접주로 동분서주하던 내가 하루는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 집에서는 그 여자와 나와 성례를 한다고 술과 떡을 마련하고 모든 혼구를 다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사코 싫다고 버티어서 마침내 김치경도 도리어 무방하게 생각하여 아주 이 혼인은 파혼이 되고 김은 그 딸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정혼까지 한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고 씨 집에 장가든다는 소문을 듣고 김은 돈이라도 좀 얻어먹을 양으로 고 선생 댁에 와서 야단법석을 떤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크게 분노하여 김치경을 찾아가서 김과 한바탕 싸우셨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내 혼인 문제는 불행한 끝을 맺고 고 선생도 청계동에 더 계실 뜻이 없어 해주 비동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금주 서씨의 집으로 가느라고 역시 청계동을 떠났다. 이리하여서 내 방랑의 길은 다시 계속되었다. 평양 가명에 다다르니 관찰사 이하로 관리 전부가 벌써 단발을 하였고 이제는 길목을 막고 행인을 막 붙들어서 상투를 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아니 깎이려고 슬슬 평양을 빠져나와 촌으로 산읍으로 피난을 가고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찼다. 이것을 보고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하여서라도 외의 손에 노는 이 나쁜 정부를 들어 엎어야 한다고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다. 안주 병영에 도착하니 게시판에 단발을 정지하라는 영이 붙어 있었다. 임금은 개혁파가 싫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하시고 수구파들은 러시아 세력에 등을 대고 총리 대신 김홍집을 때려 죽이고 개혁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놓은 것이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고 친아파와 친일파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다. 7번째, 안악치아포 사건. 일본 중위 토전양양 처단. 나는 한성 전국의 변동으로 심기가 일전하였다. 구태여 외국으로 갈 것이 무엇이냐. 삼남에서는 곳곳에 의병이 일어난다고 하니 본국에 머물러 시세를 관망하여서 새로 거취를 정하기로 하고 길을 돌려 용강을 거쳐서 안악으로 가기로 하였다. 나는 치아포 나룻배에 올랐다. 때는 병신년 2월 하순이라 대동강 하류인 이 물길에는 얼음산이 수없이 흘러내렸다. 남녀 15~16명을 태운 우리 나룻배는 얼음산에 쌓여서 행동의 자유를 잃고 진남포 아래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조수를 따라서 다시 상류로 오르락내리락하게 되었다. 선객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공들까지도 이제는 죽었다고 울고 불고 하였다. 해마다 이때 이 길목에서는 이런 참변이 생기는 일이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배에는 양식이 없으니 비록 파선하기를 면하더라도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다행히 낙이 한 마리가 있으니 이 모양으로 여러 날이 가게 될 경우에는 잔인 하나마 잡아먹기로 하고 한갓 울고만 있어도 쓸데없으니 성객들도 사공들과 함께 힘을 써보자고 내가 반론하였다. 여럿이 힘을 합하여서 얼음산을 떠밀어 보자는 것이다. 나는 몸을 날려 성큼 얼음산에 뛰어올라서 형세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큰 산을 의지하여 작은 산을 떠밀고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여서 간신히 한 줄기 살 길을 찾았다. 이리하여 치아포에서 오리쯤 떨어진 강 언덕에 내리니 강 건너 서쪽 산에 지는 달이 아직 빛을 남기고 있었다. 찬바람 속에 밤길을 걸어서 치아포배 주인 집에 드니 풍랑으로 뱃길이 막혀서 묵는 손님이 삼간방에 가득히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다. 우리 일행도 그 틈에 끼어 막 잠이 들려 할 즈음에 벌써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일기가 좋으니 새벽물에 배를 건너게 해달라고 야단들이다. 이윽고 아랫방에서부터 벌써 밥상이 들기 시작하였다. 나도 할 수 없이 일어나 앉아서 내 상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방 안을 휘 둘러보았다. 가훈이방에 단발한 사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가 어떤 행객과 인사하는 것을 들으니 그의 성은 정씨요, 장현에 산다고 한다. 장현에서는 일찍 단발령이 실시되어서 민간인들도 머리를 깎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 말씨가 장현 사투리가 아니요 서울 말이었다. 조선 말이 썩 능숙하지만은 내 눈에는 분명 외놈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흰 두루마기 밑으로 군도집이 보였다. 어디로 가느냐? 한즉 그는 진남포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보통으로 장사나 공업을 하는 일본인 같으면 이렇게 변복과 변성명을 할 까닭이 없으니 이는 필시 국모를 죽인 삼포오루 미우라고로 놈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일당일 것이요. 설사 이도 저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와 민족의 독균이 되기는 분명한 일이니 저놈 한 놈을 죽여서라도 하나의 수치를 씻어보리라고 나는 결심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힘과 환경을 헤아려 보았다. 삼간방 40여 명 손님 중에 그놈의 패가 몇이나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7, 10살 정도로 보이는 총각 하나가 그의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다. 나는 궁리하였다. 저놈은 둘이요, 칼이 있고 나는 혼자요, 또 맨손이다. 게다가 내가 저놈에게 손을 대면 필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말릴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틈을 타서 저놈의 칼은 필시 내 목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망설일 때에 내 가슴은 울렁거리고 심신이 혼란하여 진정할 수가 없어서 심히 고민하였다. 그때에 문득 고 선생의 교훈 중에 득수 반지 부족기 현해 철수장 부하. 벼랑을 잡은 손을 탁 놓아라. 그것이 대장부다. 나는 가슴속에 한 줄기 광명이 비침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문자답하였다. 저 외놈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옳다. 네가 어려서부터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느냐? 그렇다. 을을 보았거든 할 것이요. 일의 성사 여부를 따지고 망설이는 것은 제 몸을 좋아하고 이름을 좋아하는 자의 일이 아니냐. 그렇다. 나는 을을 위하는 자요. 몸이나 이름을 위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나니 내 마음의 바다에 바람은 자고 물결은 고요하여 모든 개교가 저절로 솟아올랐다. 나는 40명의 객과 수백 명 동민을 눈에 안 보이는 줄로 꽁꽁 동여 수족을 못 놀리게 하여 놓고 다음에는 저 외놈에게 티끌만한 의심도 일으키지 말아서 안심하고 있게 하여 놓고 나 한 사람만이 자유자재로 연극을 할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다른 손님들이 자던 입에 새벽 밥상을 받아 아직 3분의 1도 밥을 먹기 전에 그보다 나중 상을 받은 나는 네 대술에 한 그릇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주인을 불러 내가 오늘 해지기 전으로 700리 길을 걸어야 하겠으니 밥 7상을 더 차려오라고 하였다. 37, 8세 됨직한 골격이 준수한 주인은 내 말에 대답은 아니하고 방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둘러보며 젊은 사람이 불쌍하다, 미친놈이로군 하고 들어가 버렸다. 나는 목침을 베고 한편에 드러누워서 방 안의 무리와 그 외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어떤 유식한 듯한 청년은 주인의 말을 받아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고 또 어떤 담뱃대를 붙여 문 노인은 그 젊은 사람을 책하는 말로 여보게 말을 함부로 말게 지금인들 이인이 없으란 법이 있겠나 이러한 말세에 기이한 사람이 나는 법일세 하고 슬쩍 나를 바라보았다. 그 젊은 사람도 노인의 눈을 따라 나를 흘끗 보더니 입을 삐죽하고 비웃는 어조로 기이한 사람이 없을 리야 없겠죠마는 저 사람 생긴 꼴을 보세요. 무슨 이인이 저렇겠어요 하고 내게 들려라 하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 외놈은 별로 내게 주목하는 기색도 없이 식사를 피라고는 밖으로 나가 문설주에 몸을 기대고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총각이 밥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때가 왔다 하고 서서히 일어나 이놈 소리를 치면서 발길로 그 외놈의 복장을 차니 그는 한 길이나 거진되는 섬돌 아래로 나가 떨어졌다. 나는 듯이 쫓아내려가 그놈의 모가지를 밟았다. 삼간 방문 네 짝이 일제히 열리며 그리로 사람들의 모가지가 쑥쑥 내밀어졌다. 나는 몰려나오는 무리를 향하여 누구나 이 외놈을 위하여 감히 내게 범접하는 놈은 모조리 죽일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선언하였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발에 채이고 눌렸던 외놈이 몸을 빼쳐서 칼을 빼어 번쩍거리며 내게로 덤비었다. 나는 내 면상에 떨어지는 그의 칼날을 피하면서 발길을 들어 그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러뜨리고 칼을 잡은 손목을 힘껏 밟은즉 칼이 저절로 언 땅에 소리를 내고 떨어졌다. 나는 그 칼을 들어 외놈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를 쳤다. 2월 추운 새벽이라 빙판이 진 땅 위에 피가 샘솟듯 흘렀다. 나는 손으로 그 피를 움켜 마시고 또 외의 피를 내 낯에 바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외놈을 위하여 내게 덤비려던 놈이 누구냐 하고 호령하였다. 미처 도망하지 못한 행객들은 모조리 방바닥에 엎죽 엎드려 어떤 이는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그놈이 외놈인 줄 모르고 예사 사람으로 알고 말리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어저께 바다에서 장군님과 함께 고생하던 사람입니다. 외놈과 같이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모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까 나를 미친놈이라고 비웃던 청년을 책망하던 노인만이 가슴을 떡 내밀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장군님, 아직 지각 없는 젊은 것들이니 용서하십시오 하였다. 이때에 주인 이 선달화보가 감히 방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꿇어 앉아서 소인이 눈깔만 있고 눈동자가 없사와 누구신 줄을 몰라 배옵고 장군님을 멸시하였사오니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그 외놈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다만 밥을 팔아먹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아까 장군님을 모욕한 죄로 그저 죽여주옵소서 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주인에게 그 외가 누구냐고 물어서 얻은 바에 의하면 그 외는 황주에서 조선배 하나를 얻어 타고 진남포로 가는 길이라 했다. 나는 주인에게 명하여 그 배의 사공들을 부르고 배에 있는 그 외의 소지품을 조속히 드리라 하였다. 이윽고 사공들이 그 외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은 다만 배뻥을 받고 그 외를 태운 죄밖에 없으니 살려달라고 빌었다. 소지품에 의하여 조사한즉 그 외는 육군 중위 토전양양 스치다 조스케란 자요 엽전 600냥이 짐에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돈에서 선인들의 성가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이 동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분부하였다. 주인 이 선달이 곧 동장이었다. 시체의 처치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분부하였다. 외놈은 다만 우리나라와 국민의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원수인즉 이 외의 시체를 강에 넣어 고기들로 하여금 나라의 원수의 살을 먹게 하라 하였다. 주인 이 선달은 매우 재빠르게 한편으론 세수할 것을 드리고 한편으론 밥 7그릇을 한 상에 놓고 다른 상 하나에는 국수와 반찬을 놓아서 드렸다. 나는 세수를 하여 얼굴과 손에 묻은 피를 씻고 밥상을 당기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밥 한 그릇을 다 먹은 지가 10분밖에 안 되었지만은 과격한 운동을 한 탓으로 한두 그릇은 더 먹을 법하여도 7그릇을 다 먹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까 한 말을 거짓말로 돌리기도 창피하여서 양푼을 하나 올리라 하여 양푼에 밥과 반찬을 한데 쏟아 비비고 숟가락을 하나 더 청하여 2숟가락을 포개어 가지고 한 숟가락 밥이 사발통만 하도록 보기 좋게 큼직큼직하게 떠서 2그릇 턱이나 먹은 뒤에 숟가락을 던지고 혼잣말로 오늘은 먹고 싶은 외놈의 피를 많이 먹었더니 밥이 안이 들어가는고 하고 시치미를 뗐다. 식후에 스치다 조스케의 시체와 그의 돈 처치를 다 분별하고 나서 주인 이화보를 불러 종이와 붓을 대령하라 하여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외를 죽였노라 하는 뜻의 포고문을 한 장 쓰고 그 끝에 해주 백운방 기동 김창수라고 서명까지 하여 큰 길가 벽상에 붙이게 하고 동장인 이화보더러 이 사실을 안악군수에게 보고하라고 명한 후에 유유히 그곳을 떠났다. 8번째, 체포와 해주 가명에서의 고문. 신천읍에 오니 이날이 마침 장날이라 장꾼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곳저곳에서 치아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 어떤 장사가 나타나서 한 주먹으로 일본인을 때려 죽였다는 나룻배가 빙산에 끼인 것을 그 장사가 강에 뛰어들어서 손으로 얼음을 밀어서 그 배에 탄 사람을 살렸다는 밥 7그릇을 눈 깜짝할 새에 다 먹더라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지난 일을 낱낱이 아뢰었더니 부모님은 날더러 어디로 피하라고 하셨으나 나는 나라를 위하여서 정정당당한 일을 한 것이니 비겁하게 피하기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내가 잡혀가 목이 떨어지더라도 이로써 만민에게 교훈을 준다 하면 죽어도 영광이라 하여 집에서 잡으러 오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석 달이나 지나서 병신년 5월 열하룻날 새벽에 내가 아직 자리에 누워 일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살인문을 여시고 우리 집을 앞뒤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둘러싸누나 하시는 말씀이 끝나자 철평과 철퇴를 든 수십 명이 네가 김창수냐 하고 덤벼들었다. 나는 그렇다. 나는 김창수여니와 그대들은 무슨 사람이 관대 요란하게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 한즉 그제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내부 훈령 등인이라 한 체포장을 내어 보이고 나를 묶어 앞세웠다. 순건과 사령이 도합 30여 명이요
내 몸은 쇠사슬로 여러 겹을 동여매고 한 사람씩 앞뒤에서 나를 결박한 쇠사슬 끝을 잡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후좌우로 나를 옹이하고 해주로 향하여 길을 재촉했다. 동네 20여 호가 일가이지만은 모두 겁을 내어 하나도 감히 문을 열고 내다보는 이가 없었다. 이웃 동네 강씨, 이 씨네 사람들은 김창수가 동학을 한 죄로 저렇게 잡혀간다고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틀 만에 나는 해주 옥에 갇힌 몸이 되었다. 어머니는 밥을 빌어다가 내 옥바라지를 하시고 아버지는 영리청 사령청 개방을 찾아 예전 나트로 내 석방운동을 하셨으나 사건이 워낙 중대한지라 아무 효과도 없었다. 옥에 갇힌 지 한 달이나 넘어서 목에 큰 칼을 쓴 채로 선화당 뜰에 끌려 들어가서 감사 민영철에게 첫 신문을 받았다. 민영철은 네가 안악치아포에서 일본인을 살해하고 도적질을 하였다지 하는 말에 나는 그런 일이 없소 하고 딱 잡아떼었다. 감사가 언성을 높여서 이놈 네 행적의 증거가 소연하거든 그래도 모른다 할까? 여봐라 저놈을 단단히 다루렸다. 하는 호령에 사령들이 달려들어 내 두 발목과 무릎을 칭칭 동이고 붉은 칠을 한 몽둥이 두 개를 다리새에 들이밀고 한 놈이 한 개씩 몽둥이를 잡고 힘껏 눌러서 주리를 틀었다. 단번에 내 정강이의 살이 터져서 뼈가 하얗게 드러났다. 지금 내 왼편 정강이 마루에 있는 큰 허물은 그때의 상한 자리다. 나는 입을 다물고 대답을 아니하다가 마침내 기절하였다. 이에 주리를 그치고 내 면상에 냉수를 뿜어서 소생시킨 뒤에 감사는 다시 같은 말을 물었다. 나는 소리를 가다듬어서 민감사의 체포장을 본즉 내부 훈령 등이니라 하였은즉 이것은 관찰부에서 처리할 안건이 아니오니 내부로 보고하여 주시오 하였다. 나는 서울에 가기 전에는 내가 그 일본인을 죽인 동기를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한 것이었다. 내 말을 듣고 민감사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다시 내려 가두었다. 9번째. 인천 감옥 이송과 어머니의 헌신. 그로부터 2달이 지난 7월 초승에 나는 인천으로 이수가 되었다. 인천 감리영으로부터 너덟 명이 순검이 해주러 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내가 집에 돌아올 기약이 망연하여서 아버지는 집이며 가장 집물을 모두 팔아가지고 서울이거나 인천이거나 내가 끌려가는 대로 따라가셔서 뒤일을 보시기로 하여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나를 따라오셨다. 해주를 떠난 첫날은 연안읍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나진포로 가는 길에 읍에서 오리쯤 가서 길가 어느 무덤 곁에서 쉬게 되었다. 이날은 일기가 대단히 더워서 순검들도 참외를 사 먹으며 다리쉼을 하였다. 우리가 쉬고 있는 곁 무덤 앞에는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앞에는 효자 이창매 지묘라고 하고 뒤에는 그의 사적이 적혀 있었다. 그 비문에 의하건대 이창매는 본래 연안부의 통인으로서 그 어머니가 죽음에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한결같이 그 어머니의 산소를 모셨다 하여 나라에서 효자 정문을 내렸다 하였고 또 이창매의 산소 옆에 그 아버지의 묘소 앞에는 그가 신을 벗어놓고 제단 앞으로 걸어 들어간 발자국과 무릎을 꿇었던 자리와 향로와 향암을 놓았던 자리에는 영영 풀이 나지 못하였고 혹시 사람들이 그 움푹 파인 자리를 메우는 일이 있으면 곧 천둥이 진동하여 큰 비가 퍼부어 그 흙을 씻어내고야 만다고 한다. 그 근처 사람들과 순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귀로 듣고 돌비에 새긴 사적을 눈으로 보매 나는 순검들이 알세라 어머님이 알세라 하고 피 섞인 눈물을 흘렸다. 저 이창매는 죽은 부모에 대하여서도 저처럼 효성이 지극하였거늘 부모의 생전에야 오죽하였으랴. 그런데 거의 넋을 잃으시고 허둥허둥 나를 따라오시는 내 어머니를 보라. 나는 얼마나 불효한 자식인가. 나는 쇠사슬에 끌려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다시금 이 효자의 무덤을 돌아보고 수없이 마음으로 절을 하였다. 내가 나진포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탄 것이 병신년 7월 25일 달빛도 없이 캄캄한 밤이었다. 물결조차 아니 보이고 다만 소리뿐이었다. 배가 강화도를 지날 때쯤 하여 나를 호송하는 순검들이 여름 더위길에 몸이 곤하여 마음 놓고 잠든 것을 보시고 어머니는 뱃사공에게도 안 들릴 만한 입안의 말씀으로 얘야, 네가 이제 가면 외놈의 손에 죽을 터이니 차라리 맑고 맑은 물에 나와 같이 죽어서 귀신이라도 모자가 같이 다니자 하시며 내 손을 이끄시고 뱃전으로 가까이 나가셨다. 나는 황공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여쭈었다.
제가 이번 가서 죽을 줄 아십니까? 결코 안 죽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 사무친 정성으로 한 일이니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안 죽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바다에 빠져 죽자고 손을 끄심으로 나는 더욱 자신 있게 어머니, 저는 분명히 안 죽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그제야 어머니도 죽을 결심을 버리시고 나는 내 아버지하고 약속했다. 네가 죽는 날이면 우리 부부가 같이 죽자고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비비시면서 알아듣지 못할 낮은 음성으로 기도를 올리셨다. 여전히 천지는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물결 소리만 들렸다. 나는 인천옥에 들어갔다. 내가 인천옥에 이수된 것은 갑오경장에 외국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특별재판소를 인천에 둔 까닭이었다. 내가 들어있는 감옥은 내리에 있었다. 마루터기에 감리서가 있고 그 좌익이 경무청, 우익이 순검청인데 감옥은 순검청 앞에 있고 그 앞에 이 모든 관하로 들어오는 2층 문루가 있었다. 높이 둘러싸은 담 안에 나지막한 건물이 옥인데 이것을 반으로 갈라서 한편에는 징역하는 전중이와 강도, 절도, 살인 등의 큰 죄를 지은 미결수를 가두고 다른 편에는 잡범들을 수용하였다. 미결수는 평복이지만은 징역하는 죄수들은 퍼런 옷을 입고 있었고 저고리 등에는 강도, 살인, 절도 이 모양으로 먹으로 죄명을 썼다. 이 죄수들이 일하러 옥 밖에 끌려 나갈 때에는 좌우 어깨를 아울러 쇠사슬로 동여서 이런 것을 둘씩 한 쇠사슬에 잡아매어 짝패를 만들고 쇠사슬 끝 매듭이 죄수의 등에 가게 하였는데 여기를 자물쇠로 채웠다. 이렇게 한 죄수를 간수가 몰고 다니는 것이 보였다. 처음 인천 옥에 갇힐 때에 나는 도적으로 취급되어서 9사람을 함께 채우는 기다란 착고에 다른 도적 8명의 한복판에 발목을 잠갔다. 한 달 전에 잡혀왔다는 치아포 주인 이화보가 내가 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다. 그날 내가 토전양양을 죽인 이유를 써서 이화보의 집벽에 붙인 것을 일본인이 떼어서 감추고 나를 완전히 강도로 몬 것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옥문 밖까지 따라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서 계신 것을 나는 잠깐 고개를 돌려서 배웠다. 어머니는 향촌에서 생장하셨으나 무슨 일에나 과감하시고 더욱 바느질에 능하시므로 감리서 산문 밖 개성사람 박영문의 집에 가서 사정을 말씀하시고 그 집 식모로 들어가셔서 이 자식의 목숨을 살리시려 하였다. 이 집은 당시 인천항에서 유명한 객주로 살림이 크기 때문에 식모와 친모의 일이 많았다. 어머니는 이런 일을 하시는 값으로 하루 새끼네게 밥을 드리게 한 것이었다. 하루는 옥사정이 나를 불러서 어머니도 의지할 곳을 얻으시었고 밥도 하루 새끼 들어오게 되었으니 안심하라고 일러주었다. 다른 죄수들이 퍽 나를 부러워하였다. 나는 옛사람이 애부모 생악으로 욕보기은 호천만극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고생하심이 커서 그 은혜에 보답고자 하나 하늘처럼 높아 닿을 길이 없음이 슬프도다 이라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먹여 살리시느라고 천겹 만겹의 고생을 하셨다. 불경의 부모와 자식은 수천 번 생의 은혜와 사랑의 인연이라는 말이 진실로 헛말이 아니다. 옥속은 더할 수 없이 불결하고 아직도 여름이라 참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는 장티푸스가 들어서 고통이 극도에 달하였다. 한 번은 나는 자살을 할 생각으로 다른 죄수들이 잠든 틈을 타서 이마에 손톱으로 충자를 새기고 허리띠로 목을 매어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숨이 끊어진 동안의 일이었다. 나는 삽시간에 고향으로 가서 내가 평소에 친애하던 재종동생 창학과 놀았다. 고원장 제목 홍거불수초 오랜 세월 고향을 눈앞에 그리며 지내니 굳이 부르지 않아도 내 영혼은 이미 가 있구나. 가 과연 헛말이 아니었다. 문득 정신이 드니 옆에 있는 죄수들이 죽겠다고 고함을 치고 야단들을 하고 있었다. 내가 죽은 것을 걱정하여 그자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인사불성 중에 내가 몹시 요동을 하여서 착고가 흔들려서 그자들의 발목이 아팠던 모양이었다. 그 후로는 사람들이 지켜서 내가 자살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나 자신도 병에 죽거나 원수가 나를 죽여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는 일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였다. 10번째, 인천 감리서 문초와 기계. 그러는 동안에 병은 나았으나 보름 동안이나 음식을 입에 대어보지 못하여서 기운이 탈진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그런 때에 나를 신문한다는 기별이 왔다. 나는 생각하였다. 해주에서 다리뼈가 드러나는 악형을 겪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은 뜻은 내부에 가서 대관들을 대하여 한번 크게 말하려 함이었지만은 이제는 불행히 병으로 인하여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 부득불 이곳에서라도 왜를 죽인 취지를 다 말하리라고. 나는 옥사정의 등에 엎혀서 경무청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도적 문초하는 형구가 삼엄하게 버려놓인 것을 보았다. 옥사정이 업어다가 내려놓은 내 꼴을 보고 경무관 김윤정은 어찌하여 내 형용이 저렇게 되었느냐고 물은즉 옥사정은 열병을 알아서 그리 되었다고 아뢰었다. 김윤정은 나를 향하여 내가 정신이 있어 좋게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느냐 하고 묻기로 나는 정신은 있으나 목이 말라붙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아니하니 물을 한 잔 주면 마시고 말하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즉 김 경무관은 술을 드리라 하여 물 대신에 술을 먹여주었다. 김 경무관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례대로 성명, 주소, 연령을 물은 뒤에 모월 모일 안악치아포에서 일본인 하나를 살해한 일이 있느냐고 묻기로 나는 있소 하고 분명히 대답하였다. 그 일본인을 왜 죽였어? 그 재물을 강탈할 목적으로 죽였다지? 하고 경무관이 묻는다. 나는 이때로다 하고 없는 기운이건만은 소리를 가다듬어 나는 국모 폐하의 원수를 갚으려고 왜구 한 명을 때려 죽인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강탈한 사실은 없소 하였다. 그런즉 마루에 늘어앉은 경무관과 관원들이 서로 멍하니 돌아볼 뿐이요 청아는 고요하였다. 옆 의자에 걸터 앉아서 방청인지 감시인지 하고 있던 일본 순사 뒤에 들으니 와타나베라고 하는 그자가 신문 벽두에 청안의 공기가 수상한 것을 보았음인지 통역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모양인 것을 보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이놈 하는 한 소리 호령을 하고 말을 이어서 소위 만국공법 어느 조문에 통상하고 화친하는 조약을 맺고서 그 나라 임금이나 왕후를 죽이라고 하였더냐. 이 개같은 외놈아.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우리 국모 폐하를 살해하였느냐. 내가 살아서는 이 몸을 가지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맹세코 너희 임금을 죽이고 너희 외놈들을 씨도 없이 다 없애서 우리나라의 치욕을 씻고야 말 것이다. 하고 와타나베 순사는 그것이 무서웠던지 칙쇼 하면서 대청 뒤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칙쇼는 짐승이란 뜻으로 일본말의 욕이란 것을 나중에 들어서 알았다. 청안의 공기는 더욱 긴장하여졌다. 배석하였던 총순인지 주사인지는 분명치 아니하나 어떤 관원이 경무관 김윤정에게 이 사건이 심히 중대하니 감리 영감께 아뢰어 친히 신문하게 함이 마땅하다는 뜻을 진언하니 김 경무관이 고개를 끄덕여 그 의견에 동의한다. 이윽고 감리사 이재정이 들어와서 경무관이 물러난 상석에 앉고 경무관은 이 감리사에게 지금까지의 신문 경과를 보고한다. 청안에 있는 관속들은 상관들의 분부 없이 내게 물을 갖다가 먹여준다. 나는 이 감리사가 나를 신문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나 김창수는 시골의 일개 천생이건만은 국모 폐하께 없어 외적의 손에 돌아가신 국가의 수치를 당하고서는 청천백일하에 제 그림자가 부끄러워 왜구 한 놈이라도 죽였거니와 아직 우리 사람으로서 외왕을 죽여 국모 폐하의 원수를 갚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거늘 이제 보니 당신 내가 국상으로 소복을 입는 몽백을 하였으니 춘추대의의 군부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는 소복을 입지 않는다는 구절은 잊어버리고 한갓 벼슬자리와 녹봉을 도적질하려는 더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긴단 말이오. 감리사, 이재정, 경무관, 김윤정, 기타 청 위에 있는 관원들이 내 말을 듣는 기색을 살피건대 모두 낯이 붉어지고 고개가 수그러졌다. 모두 양심에 찔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내 말이 끝난 뒤에도 한참 잠자코 있던 이 감리사가 마치 내게 하소연하는 것과 같은 언성으로 창수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니 그 충의와 용감을 흠모하는 반면에 황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비길 데 없소이다. 그러나 상부의 명령대로 신문하여 올려야 하겠으니 사실을 상세히 공술해 주시오. 하고 말에도 경어를 썼다. 이때의 김윤정이 아직 내 병이 위험 상태에 있다는 뜻으로 이 감리사에게 수군 하더니 옥사정을 명하여 나를 옥으로 데려가라고 명했다. 내가 옥사정의 등에 엎여 나가노라니 많은 군중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그 얼굴에 희색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아마 군중이나 관속들에게서 내가 관청에서 한 일을 듣고 약간 안심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말씀이거니와 그날 내가 신문을 당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어머니는 옥문 밖에 와서 기다리시다가 내가 엎혀 나오는 꼴을 보시고 저것이 병중에 정신없이 잘못 대답하다가 당장에 맞아 죽지나 않나 하고 무척 근심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감리사를 책망하는데 감리사는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는 둥, 내가 일본 순사를 호령하여 내쫓았다는 둥, 김창수는 해주 사는 소년인데 민중전마마의 원수를 갚느라고 외놈을 때려 죽였다는 둥 하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셨다고 하셨다. 나를 업고 가는 옥사정이 어머니 앞을 지나가며 마나님, 아무 걱정 마시오. 어쩌면 이런 호랑이 같은 아들을 두셨소? 하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감방에 돌아오는 길로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 나를 전과 같이 다른 도적과 함께 착고를 채워두는 데 대하여 나는 크게 분개하여 병력 같은 소리로 내가 아무 의사도 발표하기 전에는 나를 강도로 대우하거나 무엇으로 하거나 잠자코 있었다마는 이왕 내가 할 말을 다 한 오늘날에도 나를 이렇게 홀대한단 말이냐. 땅에 금을 그어놓고 이것이 옥이라 하더라도 그 금을 넘을 내가 아니다. 내가 당초에 도망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외놈을 죽인 자리에 내 주소와 성명을 갖추어서 포고문을 붙이고 집에 와서 석 달이나 잡으러 오기를 기다렸겠느냐. 너희 관리들은 외놈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이런 나쁜 대우를 한단 말이냐. 하면서 어떻게나 내가 몸을 요동하였던지 한 착고 구멍에 발목을 넣고 있는 8명 죄수 모두가 말을 더 보태어서 내가 한 다리로 착고를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자기네 발목이 다 부러졌노라고 떠들었다. 이 소동을 듣고 경무관 김윤정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다른 죄수와 다르거늘 왜 도적 죄수와 같이 둔단 말이냐. 즉각으로 이 사람을 좋은 방으로 옮기고 일체 몸은 구속치 말고 너희들이 잘 보호하렸다. 하고 옥사정을 한편 책망하고 한편 명령하였다. 이로부터 나는 옥중에서 왕이 되었다. 그런지 얼마 아니하여서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다. 어머니 말씀이 아까 내가 신문을 받고 나온 뒤에 김 경무관이 돈 150냥을 보내며 내게 보약을 사 먹이라 하였다 하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집주인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방 손님들까지도 매우 나를 존경하여서 옥중에 있는 아드님이 무엇을 드시고 싶어 하거든 말만 하면 해드리리다 하더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9사람의 발목을 넣은 큰 착고를 한 발로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이화보를 여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대개 그가 잡혀와서 고생하는 이유가 살인한 죄인을 놓아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밥 7그릇 먹고 700리 가는 장사를 어떻게 결박을 지우느냐고 변명하던 그의 말이 오늘에야 증명된 것이었다. 11번째, 감옥 내 교육과 대서소 역할, 신학문 수용. 이튿날부터는 내게 면회를 구하는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감리서, 경무청, 순검청, 사령청의 수백 명 관속들이 내게 대한 선전을 한 것이었다. 인천항에서 세력 있는 사람 중에도 또 막벌이꾼 중에도 다음번 내 신문날에는 미리 알려달라고 아는 관속들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둘째 신문날에도 나는 전번과 같이 옥사정의 등에 엎여서 나갔는데 옥문 밖에 나서면서 둘러보니 길에는 사람이 가득 찼고 경무청에는 각 관아의 관리와 항내의 유력자들이 모인 모양이요. 담장이나 지붕이나 내가 신문을 받을 경무청 뜰이 보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하얗게 올라가 있었다. 청 안에 들어가 앉으니 김윤정이 슬쩍 내 곁으로 지나가며 오늘도 외놈이 왔으니 기운껏 호령을 하시오 한다. 김윤정은 지금은 경기도 참여관이라는 외의 벼슬을 하고 있으나 그때의 나는 그가 의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설마 관청을 연극장으로 알고 나를 한 배우로 삼아서 구경거리를 만든 것일 리는 없으니 필시 줍대 없는 무리의 일이라 그때에는 참으로 의기가 생겼다가 날이 감에 따라서 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두 번째 신문에서 나는 할 말은 전번에 다 하였으니 더 할 말은 없다고 한마디로 끝내고 뒷방에 앉아서 나를 넘겨다보고 있는 와타나베를 향하여 또 일본을 꾸짖는 말을 퍼부었다. 그 이튿날부터는 더더욱 면회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대개 내 의기를 사모하여 왔노라.
어디 사는 아무개니 내가 추록하거든 만나자. 설마 내 고생이 오래가랴 안심하라 이런 말을 하였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음식을 한 상씩 잘 차려 가지고 와서 나더러 먹으라고 권하였다. 나는 가져온 사람이 보는 데서 한두 젓가락 먹고는 나머지는 죄수들에게 차례로 나누어 주었다. 그때의 감옥 제도는 지금과는 달라서 옥에서 하루 세 끼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집신을 삼아서 거리에 내다 팔아서 쌀을 사다가 죽이나 끓여 먹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내게 들어온 좋은 음식을 얻어먹는 것은 그들의 큰 낙이었다. 제3차 신문은 경무청에서가 아니여 감리서에서 감리 이재정 자신이 하였는데 인천 인사들이 많이 모인 모양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방청이다. 감리는 내게 대하여 매우 친절히 말을 묻고 다 묻고 나서는 신문서를 내게 보여 읽게 하고 고칠 것은 나더러 고치라 하여 수정이 끝난 뒤에 나는 백자의 이름을 두었다. 이날은 일본인이 없었다. 며칠 후에 일본인이 내 사진을 찍는다 하여 나는 또 경무청으로 엎혀 들어갔다. 이날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다. 김윤정은 내 귀에 들리라고 오늘 저 사람들이 창수의 사진을 찍으러 왔으니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딱 부릅뜨고 찍히시오. 한다. 그러나 우리 관원과 일본인 사이에 사진을 찍히느니 못 찍히느니 하는 문제가 일어나서 한참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필경은 청사 내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허락할 수 없으니 노상에서나 찍으라 하여서 나를 길바닥에 앉혔다. 일본인이 나를 수갑을 채우든지 포승으로 얽든지 하여 죄인 모양을 하여달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김윤정은 이 사람은 형이 결정되지 않은 죄인인즉 대군주 폐하께서 분부가 계시기 전에는 그 몸에 형구를 댈 수 없다 하여서 딱 거절하였다. 그런즉 일본인이 다시 말하기를 형법이 곧 대군주 폐하의 명령이 아니오? 그런즉 김창수를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얽는 것이 옳지 않소? 하고 기어이 나를 결박하여 놓고 사진 찍기를 주장하였다. 이에 김윤정은 갑오경장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형구는 폐하였소 하고 잡아댄다. 그런즉 외놈은 또 귀국 감옥 죄수들을 본즉 다 쇠사슬을 하고 다니는데 하고 깐깐하게 대들었다. 이에 김 경무관은 와락성을 내며 죄수의 사진을 찍는 것은 조약에 정한 의무는 아니오. 참고 자료에 불과한 세세한 일에 내정 간섭은 받을 수 없소. 하고 소리를 높여서 꾸짖는다. 둘러섰던 관중들은 경무관이 명관이라고 칭찬하고 있었다. 이리하여서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길에 앉은 대로 사진을 찍히게 되었는데 일본인이 다시 경무관에게 애걸하여서 겨우 내 옆에 포승줄을 놓고 사진을 찍는 허가를 얻었다. 나는 며칠 전보다는 기운이 회복되었으므로 모여 선 사람들을 향하여 한바탕 연설을 하였다. 여러분, 외놈들이 우리 국모 민중전마마를 죽였으니 우리 국민에게 이런 수치와 원한이 또 어디 있어? 외놈의 독이 궁궐 안에만 그칠 줄 아시오? 바로 당신들의 아들과 딸들이 필경은 외놈의 손에 다 죽을 것이오. 그러니 여러분,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서 외놈을 만나는 대로 다 때려 죽이시오. 외놈을 죽여야 우리가 사오. 하고 나는 고함을 쳤다. 와타나베가 내 곁에 와서 네가 그렇게 충의가 있으면 왜 벼슬을 못하였나? 하고 직접 내게 말을 붙였다. 나는 벼슬을 못할 상놈이니까 조그마한 외놈이나 죽였다마는 벼슬을 하는 양반들은 너희 황제의 모가지를 베어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하고 나는 와타나베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날 김윤정에게 이화보를 놓아달라고 청하였더니 이화보는 그날로 석방되어 조아라고 돌아갔다. 이로부터 나는 신문은 다 끝나고 판결만을 기다리는 한가한 몸이 되었다. 내가 이 동안에 한 일은 독서, 죄수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 죄수들을 위하여 소장을 대신 써주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들여주신 대학을 읽고 또 읽었다. 글도 좋거니와 다른 책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는 감리서에 다니는 어떤 젊은 관리의 덕으로 천만의 외에 여기서 내 20평생의 꿈도 못 꾸던 새로운 책을 읽어서 새로운 문화에 접촉할 수가 있었다. 그 관리는 나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말을 하여 주었다. 구미 문명국의 이야기며 우리나라가 옛 사상, 옛 지식만 지키고 서양과 일본을 배척만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이며 널리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 과학 등을 연구하여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창수와 같은 의기나마로는 마땅히 새로운 학식을 구하여서 국가와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이니 이것이 영웅의 사업이지. 한갓 배회 사상만을 가지고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아니한가 하여 나를 일깨워 줄 뿐더러 중국에서 발간된 태서신사, 세계지지 등 한문으로 된 책자와 국한문으로 번역된 조선책도 들여주었다. 나는 언제 사형의 판결과 집행을 받을지 모르는 몸인 줄 알면서도 아침에 옳은 길을 듣고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이 새로운 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고 탐독하였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읽는 것을 보고 감리서 관리도 매우 좋아하였다. 이런 책들을 읽는 동안에 나는 서양이란 것이 무엇이며 오늘날 세계의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도 아는 동시에 나 자신과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도 하게 되었다. 나는 고 선생이 조상의 제사에 부르는 충문에 명나라 연호를 쓰는 것이 우리 민족으로서는 옳지 아니한 것도 깨달았고 안진사가 서양 학문을 한다고 절규하던 것이 고 선생의 달관이 아니라고 보게 되었다. 내가 청계동에 있을 때에는 고 선생의 학설을 그대로 받아 서양과 일본을 배척하는 것을 나의 유일한 천직으로 알았고 옳은 도가 한 줄기 살아있는 데는 오직 우리나라뿐이요. 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은 무리들은 모두 짐승과 같은 오랑캐라고만 믿고 있었다. 그러나 태서신사 한 권만 보아도 저 눈이 움푹 들어가고 코가 우뚝 솟은 사람들이 결코 원숭이에서 얼마 멀지 아니한 오랑캐가 아니요 오히려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는 좋은 법과 아름다운 풍속을 가졌고 저 큰 갓을 쓰고 넓은 띠를 두른 신성과 같은 우리 탐관오리야말로 오랑캐의 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마다 배우고 사람마다 가르치는 것이라 깨달았다.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보니 글을 아는 이는 없고 또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 모두 무지하기 짝이 없어서 이 백성을 이대로 두고는 결코 나라의 수치를 씻을 수도 없고 다른 나라와 겨루어 나갈 부강한 힘을 얻을 수도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에 나는 내가 깨달은 바를 실행하여서 내 목숨이 있는 날까지 같이 옥중에 있는 죄수들만이라도 가르쳐보려 하였다. 죄수는 들락날락하는 자를 아울러 평균 100명가량인데 그 19가지는 일자무식이었다. 내가 그를 가르쳐주마 한즉 그들은 마다고는 아니하고 배우는 채를 하였으나 그 중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글의 뜻이 있는 것보다 내 눈에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으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다. 도적이나 살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글을 배워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같았다. 조덕근이란 자는 대학을 배우기로 하였는데 그 서문에 인생 8세면 모두 소학에 들어간다는 구절을 소리 높여 읽다가 이것을 개 아가리 소학이라고 하여서 나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었다. 이 자는 화계동 기생의 기둥서방으로서 여자 하나를 중국으로 팔아보낸 죄로 10년 징역을 받은 것이었다. 때는 건양 2년 즈음이라 황성신문이 창간되었다 하여 누가 내게 들여주는 어느 날 신문에 내 사건의 전말을 대강 적고 나서 김창수가 인천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므로 감옥은 학교가 되었다고 씌어 있었다. 나는 죄수의 선생 노릇을 하는 한편 또 억울한 사연을 대신 써주는 대서소 역할도 벌인 셈이 되었다. 억울하게 잡혀온 죄수의 말을 듣고 내가 소장을 써주면 그것으로 풀려나가는 이도 있어서 내 대서가 소문이 나게 되었다. 더구나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소장을 써달래려면 매우 힘도 들고 돈도 들었다. 그런데 같은 감방에 마주 앉아서 충분히 할 말을 다 하고 소장을 쓰는 것은 종이 사는 값밖에는 도무지 비용이 들지 아니하였다. 내가 소장을 쓰면 꼭 소송에 이긴다고 사람들이 헛소문을 내어서 관리 중에 내게 소장을 지어달라는 자도 있고 어느 관원에게 돈을 빼앗겼다 하는 사람의 원통한 사정을 지어서 상관에게 들여 그 관리를 파면시킨 일도 있었다. 이러므로 옥리들도 나를 꺼려서 죄수를 함부로 학대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글을 가르치고 대서를 한 여가에 나는 죄수들에게 소리도 시키고 나도 소리를 배우고 놀았다. 나는 농촌에서 자랐지만은 김매는 노래 한 가락, 춘향가 한마디도 할 줄을 몰랐다. 그때 옥의 규칙이 지금과는 달라서 낮잠을 재우고 밤에는 조금도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다들 잠든 틈을 타서 죄수가 도망할 것을 염려함에서였다.
그러므로 죄수들은 밤새도록 소리도 하고 이야기책도 읽기를 허락하였던 것이다. 이 규칙은 내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므로 나도 자연 늦도록 놀다가 자게 되었다. 자꾸 듣는 동안에 자연 시존이 타령이니 남이 하는 소리의 맛을 알게 되어서 나도 배울 생각이 났다. 나는 조덕근한테 평시조, 역금시조, 남창지름, 여창지름, 적벽가, 새타령, 개구리 타령 등을 배워서 남들이 할 때면 나도 한몫 들었다. 12번째, 사형 집행 위기와 고종의 사형 정지 칙령. 이러고 있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7월도 거의 다 갔다. 하루는 황성신문에 다른 살인죄인, 강도죄인 몇과 함께 인천 감옥에 있는 살인 강도 김창수를 아무 날 교수형에 처한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보았다. 그 날짜는 7월 20일의 날이든가 했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불어 태연한 태도를 꾸밀 법도 하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교수대를 오를 시간을 겨우 반나절 앞두고도 나는 음식이나 독서나 담화를 평상시처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 고 선생께 들은 말씀 중에 박태보가 보습으로 당근질을 받을 때에 이 쇠가 식었으니 더 달구어 오너라 한 것이며 청나라로 잡혀갔던 사막사의 사적을 들은 영향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사형을 당한다는 신문 기사를 본 사람들은 뒤를 이어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이를테면 조상이다. 아무 나으리, 아무 영감하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김 석사, 살아나와서 상면할 줄 알았더니 이것이 웬일이오? 하고 두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밥을 손수 들고 오시는 어머니가 평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심이었다. 아마 사람들이 내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아니 알려드린 것인가 하였다. 나는 조상하는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여느 때처럼 대학을 읽고 있었다. 인천 감옥 죄수의 사형 집행은 언제나 오후에 하게 되었고 처소는 우각동이란 것을 알므로 나는 아침과 점심을 잘 먹었다. 죽을 때에는 어떻게 하리라 하는 마음 준비도 할 마음이 없었다.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아니하건만은 다른 죄수들이며 글을 배운 제자들 그리고 나한테 소장을 써봤고 송사에 대한 지도를 받아오던 잡범들이 애통해하는 양은 그들이 제 부모상에 그러하였을까 의심하리만큼 간절하였다. 차차 시간은 흘러서 오후가 되고 저녁때가 되었다. 교수대로 끌려나갈 시간이 바짝바짝 다가오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순간까지 성현의 말씀에 잠겨 성현과 동행하리라 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앉아서 대학을 읽고 있었다. 그럭저럭 저녁밥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죄수가 되어서 밤에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저녁 한때를 이 세상에서 더 먹은 것이었다. 밤이 초저녁은 되어서 밖에서 여러 사람이 떠들썩하고 가까이 오는 인기척이 나더니 옥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옳지,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올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한 방에 있는 죄수들은 제가 죽으러 나가기나 하는 것처럼 모두 얼굴빛이 변하여 덜덜 떨고 있었다. 이때 문 밖에서 창수, 어느 방에 있소?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방이요. 하는 내 대답은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방문을 열기 전부터 어떤 소리가 아이고 이제는 창수 살았소. 아이고 감리 영감과 전 서원과 각청 직원이 아침부터 밥 한 술 못 먹고 속을 끓이고만 있었소. 창수를 어찌 차마 우리 손으로 죽이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대군주 폐하께 없어 대청에서 감리 영감을 불러 계시고 김창수 사형을 정지하랍신 친히 내리신 칙명을 받잡고 밤이라도 옥에 내려가 김창수에게 전지하여 주랍신 분부를 듣고 왔소. 오늘 얼마나 상심하였소? 하고 관속들은 친동기가 죽기를 면하기나 한 것처럼 기뻐하였다. 이것이 병진년 윤 8월 26일이었다. 뒤에 알고 보니 내가 사형을 면하고 살아난 데는 2번 아슬아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러하였다. 법무대신이 내 이름과 함께 몇 사형 죄인의 명부를 가지고 입궐하여 상감의 결재를 받았다. 상감께서는 다 재가를 하였는데 그때 입직하였던 승지 중에 하나가 내 죄명이 국모보수, 즉 국모의 원수를 갚음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이미 재가된 안건을 다시 가지고 어전에 나아가 임금께 배인즉 상감께서 즉시 어전 회의를 여시어 내 사형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시고 곧 인천감리 이재정을 전화로 부르신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그 승지의 눈에 국모보수 4글자가 아니 띄었더라면
나는 예정대로 교수대의 이슬이 되었을 것이니 이것이 첫째로 이상한 인연이었다. 둘째로는 전화가 인천에 통하게 된 것이 바로 내게 관한 전화가 오기 사흘 전이었다고 한다. 만일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화 개통이 아니 되었던들 아무리 위에서 나를 살리려 하셨더라도 그 은혜로운 명이 오기 전에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감리서 주사가 뒤이어 찾아와서 하는 말에 의하면 내가 사형을 당하기로 작정되었던 날 인천항 내에 32명의 물상 객주들이 통문을 돌려서 집집마다 한 사람 이상 우각동으로 김창수 처형 구경을 가되 각기 엽전 한 양씩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모아 김창수의 몸값을 삼자. 만일 그것만으로 안 되거든 부족액은 32명의 객주가 담당하자고 작정하였더라고 한다. 감리서 주사는 내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끝으로 어찌되었든 김석사 이제는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소. 며칠 안으로 궁궐에서 명이 계실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계시오 하고 갔다. 이제는 다들 내가 분명히 사형을 면한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서리가 날리다가 갑자기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았다. 옥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벌 떨고 있던 죄수들은 내게 전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좋아서 죽을 지경인 모양이었다. 집신을 삼던 방망이로 착고를 두드리며 온갖 노래를 다 부르고 죄수들이 얼씨구나 좋을시구 하고 춤을 춘다, 익사를 부린다, 마치 푸른 옷을 입은 배우들의 연극장을 지어낸 듯하였다. 죄수들은 내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연자약한 것은 이렇게 무사하게 될 줄을 미리 알았던 것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나를 기이한 사람이라 하여 앞날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라고들 떠들었다. 더구나 어머님은 바다에서 내가 안 죽습니다 하던 말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이요.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았다. 13번째. 김주경의 구명운동. 대군주의 칙령으로 김창수의 사형이 정지되었다는 소문이 전파되니 전일에 와서 연결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조상이 아니요 축하하러 왔다. 하도 면회인이 많으므로 나는 옥문 안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며칠 동안 응접을 하였다. 전에는 다만 나의 젊은 의기를 애석히 여기는 것뿐이었거니와 칙명으로 내 사형이 정지되는 것을 보고는 조만간 위에서 소명이 내려서 내가 귀하게 되리라고 짐작하고 벌써부터 내게 아첨하는 사람조차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일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리 중에도 있었다. 하루는 감리서 주사가 의복 한 벌을 가지고 와서 내게 주고 말하기를 이것은 병마우 김주경이라는 강화 사람이 감리 사또에게 청하여 전하는 것인즉 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그 김주경이 오거든 만나라고 하였다. 이윽고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나이는 40이나 되어 보이고 얼굴이 단단하게 생겼다. 만나서 별말이 없고 다만 고생이나 잘하시오. 나는 김주경이요. 하고는 돌아갔다. 어머님께서 저녁밥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김우후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부모님 두 분의 옷감과 쓸 곳에 보태라고 돈 200냥을 두고 가며 열흘 후에 또 오마고 하였다 했다. 네가 보니 그 양반이 어떻더냐. 밖에서 듣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구나. 하시기로 나는 사람을 한번 보고 어찌 잘 알 수 있습니까? 많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고맙습니다. 하였다. 김주경에게 내 일을 알린 것은 인천 옥의 사령반수로 있는 최덕만이었다. 최덕만은 본래 김의 집 종이었었다. 김주경의 자는 경득이니 강화 아전의 자식이었다. 병인양요 뒤에 대원군이 강화에 3,000명의 무사를 양성하고 섬 주위에 두루 포루를 쌓아 국방 영문을 세울 때에 군량을 둔 창고를 지키는 소임이 된 것이 그의 출세의 시초였다. 그는 성품이 호방하여 어린 시절에도 글 읽기를 싫어하고 투전을 일삼았다. 한 번은 그 부모가 그를 징계하기 위하여 며칠 동안 곡간 속에 가두었더니 들어갈 때에 그는 투전목 하나를 감추어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갇혀 있는 동안에 투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묘법을 터득하여 가지고 나와서 투전목을 수만 개 만들되 짝마다 저만 알 수 있는 표를 하였다. 이 투전목을 강화도 안에 있는 여러 포구에 분배하여 뱃사람들에게 팔게 하고 자기는 이 배의 저배로 돌아다니면서 노름을 하였다. 어느 배에서나 쓰는 것은 다 김주경이가 만든 것이라. 그는 짝의 표를 보아 알기 때문에 얼마 아니하여서 수십만의 돈을 땄다. 김주경은 그렇게 노름하여 얻은 돈으로 강화와 인천의 각 관청의 관속을 매수하여
그의 지휘에 복종하게 하고 또 꽤 있고 용맹 있는 건달들을 많이 모아 제 식구를 만들어 놓고는 어떠한 새도 있는 양반이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직접이거나 간접이거나 꼭 혼을 내고야 말았다. 동네에 도적이 나서 포교가 범인을 잡으러 나오더라도 먼저 김주경에게 물어보아서 그가 잡아가라면 잡아가고 그에게 맡기고 가라면 포교들은 거역을 못하였다. 당시의 강화에는 큰 인물 둘이 있으니 양반에는 이건창이요 상놈에는 김주경이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은 강화유수도 건드리지를 못하였다. 대원군은 이런 말을 듣고 김주경에게 군량을 맡은 중임을 맡긴 것이다. 하루는 사령반수 최덕만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김주경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말하기를 김창수를 살려내야 할 터인데 요새 정부의 대관놈들이 모두 눈에 구리녹이 슬어서 돈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 이번에 집에 가서 가산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김창수의 부모 중에 한 분을 데리고 서울로 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석방운동을 하겠노라 하더라고 하였다. 최덕만이 이 말을 한 지 10여일 후에 과연 김주경이가 인천에 와서 내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갔다. 뒤에 듣건대 김주경은 당시 법무대신 한규서를 찾아서 내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을 살려내어야 충의지사가 많이 나올 터이니 폐하께 아뢰어 나를 놓아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한규설도 내심으로는 찬성이나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벌써 김창수를 아니 죽였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대신 중에 누구든지 김창수를 옹호하는 자는 무슨 수단으로든지 해치려 하니 막무가내로 폐하께 아뢰는 일을 거절하므로 김주경은 분개하여 대관들을 무수히 모욕하고 나와서 공식으로 법부에 김창수 석방을 요구하는 문서를 올렸더니 그제야 의는 가상하나 일이 중대하여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뒤에도 제2차, 3차로 관계 있는 각 관하에 소장을 들여보았으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어 결말을 보지 못하였다. 이 모양으로 김주경은 7, 8개월 동안이나 나를 위하여 송사를 하는 통에 그 집 재산은 다 탕진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번갈아서 인천에서 서울로 오르락 내리락 하셨으나 필경 아무 효과도 없이 김주경도 마침내 나를 석방하는 운동을 중지하고 말았다. 김주경은 소송을 단념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게 편지를 하였는데 보통으로 위문하는 말을 한 끝에 시 한 수를 적었다. 새는 조롱을 벗어나야 좋은 새며 고기가 통발을 벗어나니 어찌 예사스러우랴. 충신은 반드시 효 있는 집에서 찾고 효자는 평민의 집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내게 탈옥을 권하는 말이었다. 나는 김주경이 그간 나를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한 것에 감사하고 구차히 살 길을 위하여 생명보다 중한 광명을 버릴 뜻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답장하였다. 김주경은 그 후 동지를 규합하여 관용선 세 척 중에서 하나를 탈취하여 해적이 될 준비를 하다가 강화 군수의 정탐에 걸려서 일이 틀어지고 도망하였는데 도중에 그 군수의 행차를 만나서 군수를 실컷 두들겨주고 해삼이 즉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으로 갔다고도 하고 금방 어느 곳에 숨어 있다고도 하였다. 그 후에 아버지는 김주경이 서울 각 관하에 드렸던 소송 문서 전부를 가지고 강화의 이건창을 찾아서 나를 구출할 방책을 물으셨으나 그도 역시 탄식할 뿐이었다고 한다. 14번째. 탈옥 결심과 인천 감옥 탈출. 나는 그대로 옥중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신학문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나는 만사를 하늘의 뜻에 맡기고 성형과 더불어 동행하자는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므로 탈옥하여 도망하는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년을 언도받은 조덕근과 김백석, 3년형을 받은 양봉구, 이름은 잊었으나 무기수도 하나 있어서 그들은 조용할 때면 가끔 내게 탈옥하자는 뜻을 비추었다. 그들은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한 손에 몇 명씩 쥐고 공중으로 날아서라도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두고두고 그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살려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내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생각에는 나는 얼마 아니하여 위로부터 은혜로운 명이 내려서 크게 귀하게 되겠지만은 나마저 나가면 자기들은 어떻게 살랴 하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하였다. 상감께서 나를 죄인으로 알지 아니하심은 내 사형을 정지하라신 친히 내리신 칙명으로 보아 분명하고 동포들이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도 김주경을 비롯하여
인천항의 객주들이 돈을 모아서 내 목숨을 사려고 한 것으로 알 수 있지 아니하냐. 위아래가 다 내가 살기를 원하나 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오직 외놈 때문이다. 내가 옥중에서 죽어버린다면 외놈을 기쁘게 할 뿐인즉 내가 탈옥을 하더라도 의리에 어그러질 것이 없다고. 이리하여 나는 탈옥할 결심을 하였다. 내가 조덕근에게 내 결심을 말한즉 그는 벌써 살아난 듯이 기뻐하면서 무엇이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을 맹세하였다. 나는 그에게 집에 말하여 돈 200냥을 들여오라 하였더니 밥을 나르는 사람 편에 기별하여서 곧 가져왔다. 이것으로 탈옥의 한 가지 준비는 된 셈이었다. 둘째로 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강화 사람 황순용이라는 사람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황가는 절도죄로 3년 징역을 거의 다 치르고 앞으로 나갈 날이 멀지 아니하므로 감옥의 규례대로 다른 죄수를 감독하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있었다. 이놈을 손에 넣지 아니하고는 일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황가에게 한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김백석을 남색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었다. 김백석은 아직 17, 18세의 미소년으로 절도 3범으로 10년 징역의 판결을 받고 복역한 지가 한 달쯤 된 사람이었다. 나는 김백석을 이용하여 황가를 손에 넣기로 계획을 정하였다. 나는 조덕근으로 하여금 김백석을 충동하여 김백석으로 하여금 황가를 졸라서 황가로 하여금 내게 김백석을 탈옥시켜주기를 빌게 하였다. 계교는 맞았다. 황가는 날떨어 김백석을 놓아달라고 빌었다. 나는 그를 준엄하게 책망하고 다시는 그런 죄 될 말은 말라고 엄명하였다. 그러나 김백석에게 자꾸 졸리는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졸랐다. 내가 뿌리치면 뿌리칠수록 그의 청은 간절하여서 한 번은 제가 대신 징역을 져도 좋으니 백석이면 살려주옵소서 하고 황가는 울었다. 비록 더러운 애정이라 하여도 애정의 힘은 과연 컸다. 그제야 내가 황가의 청을 듣는 것 같이 그러면 그러라고 허락하였다. 황은 100번 절하며 살해하고 기뻐하였다. 이리하여 둘째 준비도 끝이 났다.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 면회를 청하여 한자 길이 되는 세모난 철창 하나를 들여주십사 하고 여쭈었다. 아버지께서는 얼른 알아차리고 그날 저녁에 새 옷 한 벌에 그 창을 싸서 들여주셨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탈옥할 날을 정하였으니 그것은 무술년 3월 초아흐렛 날이었다. 이날 나는 당번하는 옥사정 김가에게 돈 150냥을 주어 오늘 밤에 내가 죄수들에게 한 턱을 낼 터이니 쌀과 고기와 술 한 통을 사달라 하고 따로 돈 25냥을 옥사정에게 주어 그것으로는 아편을 사 먹으라고 하였다. 옥사정이 아편쟁이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죄수에게 턱을 낸 것은 전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옥사정도 예사로 알았을 뿐더러 아편값 25냥이 생긴 것이 무엇보다도 좋아서 두말 없이 모든 것을 내 말대로 하였다. 관속이나 죄수나 나는 조만간 은명으로 귀히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탈옥하여 도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리가 없었다. 조덕근, 양봉구, 황순용, 김백석 네 사람도 나는 그냥 옥에 머물러 있고 자기네만을 빼어놓을 줄만 알고 있었다. 저녁밥을 들고 오신 어머님께 자식은 오늘 밤으로 옥에서 나가겠으니 이 밤으로 배를 얻어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자식이 찾아갈 때를 기다리라고 여쭈었다. 50명의 징역수와 30명의 미결수들은 줄였던 창자에 고깃국과 술을 실컷 먹고 취흥이 가득하였다. 옥사정 김가더러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죄수들 소리나 시키며 놀자며 내가 청하였더니 김가는 좋아라고 이놈들아 김서방님 들으시게 장기대로 소리들이나 해라 하고 생색을 보이고는 저는 소리보다 좋은 아편을 피우려고 제 방에 들어가 버렸다. 나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슬쩍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깐 벽돌을 창끝으로 들춰내고 땅을 파서 옥 밖에 나섰다. 그리고 옥담을 넘을 줄 사다리를 메어놓고 나니 문득 딴 생각이 났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다가 무슨 일이 날는지는 모르니 이 길로 나 혼자만 나가버리자 하는 것이었다. 그 자들은 좋은 사람도 아니니 기어코 건져낸들 무엇하랴. 그러나 얼른 돌려 생각하였다. 사람이 어진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부끄럽건을 하물며 저들과 같은 죄인에게 죄인이 되고서야 어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으랴. 평생토록 수치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나온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천연덕스럽게 내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그들은
여전히 흥에 겨워서 놀고 있었다. 나는 눈짓으로 조덕근의 무리를 하나씩 불러서 나가는 길을 일러주어 다 내보내고 다섯째로 내가 나가보니 먼저 나온 네 녀석은 담을 넘을 생각도 아니하고 밑에 소복하게 모여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하나씩 엉덩이를 떠받쳐서 담을 넘겨보내고 마지막으로 내가 담을 넘으려 할 때 먼저 나간 녀석들이 판장을 넘느라고 소리를 내어서 경무청과 순검청에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비상소집의 호각 소리가 나고 옥문 밖에서는 벌써 급히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직도 옥탑 밑에 서 있었다. 이제는 내 방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즉 재빨리 달아나는 것밖에 없건만은 남을 넘겨주기는 쉬워도 한 길 반이나 넘는 담을 혼자 넘기는 어려웠다. 나 혼자는 줄사다리로 얼음얼음 넘어갈 새도 없었다. 옥문 열리는 소리, 죄수들이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죄수들이 물통을 마주매는 긴 몽둥이를 짚고 몸을 솟구쳐서 담 꼭대기에 손을 걸고 저편으로 뛰어넘었다. 이렇게 된 이상에는 내 길을 막는 자가 있으면 죽기 살기로 결투할 결심으로 판장을 넘지 아니하고 내 쇠창을 손에 들고 바로 산문을 나갔다. 산문을 지키는 순검들은 비상소집에 들어간 모양이어서 거기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탄탄대로로 나왔다. 들어온 지 2년 만에 인천옥을 나온 것이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의연했던 청년 김창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진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도 깊고 평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느린 밤, 졸린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